후한 말 혼란기의 한복판에서 등장한 감령은 주로 형주와 강동 지역에서 이름을 떨쳤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출신지는 뜻밖에도 파촉 지역이었습니다. 본래는 형주 남양 사람이었으나 선조가 파군으로 이주하여 오랫동안 머물렀기에 파군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화양국지 파지조에 따르면 감씨는 임강현의 대성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령은 젊은 시절 파군에서 관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는 천거를 받아 촉군의 승이라는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관직 생활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감령은 스스로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용한 삶을 택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감령은 점차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싸움을 좋아하고 무리를 이끄는 것을 즐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의 건달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형성했고 본격적으로 우두머리 노릇을 하며 활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령은 인근 지역의 강과 물길을 중심으로 해적단을 조직하여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감령의 생활은 호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육로를 통해 이동할 때는 수레와 기마병들이 길게 열을 지어 행렬을 이루었고 수로를 이용할 때에는 화려한 배들이 물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시종들은 모두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감령이 지나갈 때마다 빛이 날 정도로 화려함을 뽐냈습니다. 특히 감령은 비단으로 돛을 만들고 배를 출항할 때는 그 비단 돛을 아낌없이 잘라버리는 기행을 벌였습니다.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훗날 금범이라는 별칭의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외양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령은 항상 물속고리로 만든 깃발을 등에 치고 다녔으며 손에는 활을 들고 허리에는 커다란 구리 방울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 방울 소리는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크고 뚜렷했으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몸을 사리고 피해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관리들마저 감령에게 영합하여 이익을 나누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감령에게 협조하지 않은 관리는 온갖 보복을 당해야 했고 감령의 위세는 관할 구역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감령은 단순히 무리만 끌고 다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무자비하고 과격한 그의 성정은 인근 지역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의 세력은 단순한 지방 건달 집단을 넘어 사실상 소규모 군벌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형주와 익주를 잇는 주요 물길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단 무역과 같은 이권 사업을 독점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감령은 스스로 왕후장상에 부러움 없이 살았고 그의 세력은 이미 지역 사회를 초월하는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감령은 이후 반란과 각종 군사적 움직임에도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단순한 패기로 설명할 수 없는 치밀한 세력 구축과 무력 통제를 동반한 진정한 실력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촉 지방에서 두목 노릇을 하며 청년기를 보낸 감령은 무려 20년에 걸쳐 파군 일대에서 세력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초기에는 포악하고 거칠었던 성격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누그러졌으며 제자백가의 고전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상의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감령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새로운 삶을 찾아 형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당시 강남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유표에게 의탁하여 새로운 기반을 다지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자백가의 학문을 익히고 보다 온건한 길을 걷겠다는 결심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보다 복합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삼국지 유언전 주석으로 인용된 영웅기에 따르면 감령의 형주행은 단순한 전향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4년 익주에서 유언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유장이 집권한 이후 익주 내부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형주 별가였던 유압을 비롯하여 익주 내 여러 세력인 신미, 누발, 그리고 감령이 힘을 합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장안에서 파견된 익주자사 호모를 내세워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란군 내부에 뜬금없이 형주 별가였던 유압이 끼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형주를 지배하고 있던 유표가 은밀하게 반란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감령이 단순히 스스로 반성하고 형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반란 실패 이후 형주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령 본인의 본전에서는 형주 이주를 위협과 협박을 그만두고 제자백가의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미화하고 있지만 영웅기의 기록을 고려한다면 실상은 익주에서 벌인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뒤 생존을 위해 형주로 망명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변신처럼 보였지만 속내에는 패전과 도망이라는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볼 때 감령은 비록 포악했던 젊은 시절을 청산하려 했지만 여전히 시대의 격변 속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형주행은 단순한 인생의 전환이 아니라 권력과 생존을 둘러싼 치열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형주로 이주한 감령은 기대와는 달리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유표는 감령의 출중한 무력과 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를 거느린 하나의 빈객으로 여겼을 뿐 군사적 자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유표의 행동을 지켜본 감령은 유표가 군사 업무에 무지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점차 그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감령은 마음속으로 오나라를 따를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강하 지역을 통제하고 있던 강하태수 황조가 하구를 맡고 있었던 탓에 감령은 직접 오나라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800명의 병사를 이끌고 황조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황조에게 몸을 의탁했지만 상황은 유표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령은 거침없이 바른 말을 하는 성격이었고 이는 황조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황조는 감령을 예우하지 않았고 중요한 직책이나 신뢰를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령은 이렇게 홀대받는 생활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감령은 마음속 깊이 실망과 좌절을 품은 채 변변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나라와의 전투에서 황조가 크게 패하고 도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황조는 오군의 추격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감령은 재빨리 활을 들고 오나라 측의 장수였던 능조를 쏘아 죽였습니다. 능조는 훗날 오나라 명장으로 이름을 떨치는 능통의 아버지였습니다. 감령은 이 일격으로 황조를 구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공이 아니라 황조의 생명을 구한 결정적 공로였습니다. 그러나 감령의 기대와는 달리 황조는 이 공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령을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눈으로 대했으며 감령의 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히려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조의 부장 소비는 감령의 재능을 알아보고 수차례 감령을 천거했지만 황조는 소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령의 빈객들을 유혹하여 그의 세력을 흩뜨리려는 술수를 부렸습니다. 감령은 점점 더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는 황조 밑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직감했지만 섣불리 황조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도망을 시도했다가 발각된다면 목숨조차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령은 매일같이 술에 의지하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감령의 처지를 이해한 소비는 다시 한번 감령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황조에게 감령을 주연의 현장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감령에게 변방으로 파견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관직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감령이 원한다면 그곳을 발판으로 삼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의 자유를 허락한 조치였습니다. 소비가 마련해준 기회를 통해 감령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8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그대로 손권에게 투항했습니다. 오랜 시간 황조 밑에서 억울한 세월을 보낸 감령에게 있어 손권 휘하로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삶을 여는 길이자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감령의 투항은 그리 간단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감령이 오나라 장수였던 능조를 사살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감령은 손권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여몽과 주유가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감령의 능력과 진심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손권에게 감령을 추천했습니다. 이들의 천거 덕분에 감령은 마침내 손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권의 문화에 들어선 감령은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황조를 약체로 규정하며 그를 공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손권은 감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감령은 만만치 않은 반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소가 조심스럽게 만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나라 초기의 소아가 한신을 추천한 고사를 예로 들며 단호히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손권의 승낙을 받은 감령은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악현과 사이연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당구에 주둔하며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감령의 활약은 단순한 작은 승리가 아니라 강하 지역의 패권을 손권에게 안겨준 중대한 성과였습니다. 한편 황조는 풍칙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조의 몰락 이후 손권은 황조의 부장이었던 소비를 죽이려 했습니다. 손권에게 있어 소비는 과거 황조의 측근이었기에 당연히 처형해야 할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감령이 다시 나섰습니다. 감령은 손권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소비는 옛날 저에게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저는 소비를 만나지 않았다면 길가에서 죽어 장군 휘하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소비의 죄는 죽음에 처해 마땅하지만 부디 장군께서 특별히 그의 목숨을 저에게 맡겨주시길 원합니다. 손권은 이에 의구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만약 소비가 목숨을 건지고 나서 달아난다면 어쩔 것이냐? 감령은 단호히 답했습니다. 소비는 찢기는 화를 면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면 오히려 달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 머리를 대신 상자에 넣어 드릴 것입니다. 감령의 확신과 간곡함에 손권은 결국 소비를 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감령은 이로써 과거 은혜를 잊지 않는 충직한 인물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손권은 감령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령에게 병권을 맡기고 당구에 주둔하도록 했습니다.
감령은 이후 오나라의 주요 장수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비록 거친 과거를 지녔으나 감령은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 성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감령은 손권 휘하에 들어간 뒤 곧바로 중대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유의 지휘 아래 척벽대전에 참전하여 조조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삼국시대 전체를 뒤흔든 이 전투에서 감령은 오나라의 새로운 장수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척벽대전이 끝난 후 주유는 조인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남군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인이 이끄는 위군은 남군성을 강력히 수비하고 있었고 주유의 군세는 아직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령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는 주유의 지시를 받아 남군의 거점 중 하나인 이릉성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릉성은 남군 방어선에서 중요한 거점이었기에 감령의 이성 탈취는 전황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인은 이릉성의 함락 소식을 듣자마자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감령이 이끄는 병력보다 몇 배나 많은 지원군을 보내어 이릉성을 포위했습니다. 순식간에 감령은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의 병사들은 사방을 포위한 적군의 위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감령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령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장수들과 병사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 사이에서도 태연자약한 모습을 유지하며 오히려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병사들은 감령의 침착한 태도에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고사성어 담소자약의 유래로 남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웃으며 여유를 잃지 않는다는 뜻으로 감령의 침착함과 대담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절박했습니다. 감령은 곧바로 주유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유는 감령의 신속한 보고를 받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장수 여몽에게 계획을 맡겼습니다. 여몽은 기민한 계책을 세워 조인의 포위망을 흔들었습니다. 여몽의 지휘 아래 주유군은 위군의 포위를 교란시키고 감령이 고립된 이릉성까지 길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감령은 무사히 포위망을 빠져나왔고 이릉성 역시 오나라의 수중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남군 공방전은 감령 개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는 이 전투를 통해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진정한 장수로서의 면모를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또한 주유와 여몽, 그리고 감령의 긴밀한 협력은 오나라 군이 위나라에 맞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남군 공방전 이후에도 감령의 전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오나라의 주요 장수로서 다양한 전선에 투입되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환성 전투였습니다. 당시 오나라 군은 환현 지역을 공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감령도 주요 인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환현 공격에 참전하여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감령은 이 전투에서 승성독이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승성독은 성을 공격하고 함락시키는 임무를 총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작전에서 감령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막중했습니다. 감령은 단순히 지휘관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줄을 잡고 성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거친 전장 한가운데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열한 성벽 돌파를 스스로 맡아 수행했던 것입니다. 감령은 장수들의 선봉에 서서 병사들을 이끌었고 그의 불굴의 투지는 부하들에게도 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감령의 선두 돌격은 전황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환성의 수비를 맡고 있던 주광을 격파하고 그를 포로로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승리가 아니라 환현 전체를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공로로 기록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오군 내부에서는 공로를 평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령은 전투 내내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여몽이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몽은 작전 전체를 총괄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 바로 감령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령은 절충장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절충장군은 단순한 직위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군 내부에서 작전과 외교, 전략을 모두 겸비할 수 있는 실력자에게만 주어지는 직책이었으며 감령이 단순한 무장에 그치지 않고 전략가로서의 가능성도 인정받았음을 뜻했습니다. 환성 전투는 감령에게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군 전투에 이어 이번에도 선봉에서 적진을 돌파하며 승리를 이끌었고 오나라 군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령은 오나라를 대표하는 무장 중 한 사람으로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감령은 오나라의 장수로서 계속해서 중대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손권이 장사, 영릉, 계양 세 군을 점령한 이후 오군은 형주 남부의 패권을 두고 촉군과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관우가 형주 수복을 위해 직접 군을 이끌고 내려왔으며 노숙과 익양에서 맞서는 중대한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관우는 당대 최고의 무장 중 한 사람으로 특히 용맹과 기세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관우는 3만 명의 병사를 이끌었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예병 5천을 선발하여 밤을 틈타 냇물을 건너 기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습이 아니라 형남 지역을 일거에 되찾기 위한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이때 감령은 병사 3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감령은 노숙에게 병사 500명을 추가로 요청하며 자신이 직접 관우를 저지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노숙은 감령의 결의를 높이 평가하여 선발된 1000명의 병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감령은 병력을 재정비하자마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강가에 도달하여 관우의 도강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관우는 도하를 준비하던 중 감령이 배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감령의 지휘는 빈틈이 없었고 강을 사이에 두고 오나라 병사들의 위용이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관우는 이 소리를 듣고 곧바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흥패의 소리구나. 흥패는 감령의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관우는 감령의 이름과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남군 공방전 때 감령의 활약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었거나 이후 전장 소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우는 결국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감령의 강력한 배치와 대담한 저지에 주저하여 도강을 포기하고 강 건너편에 진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뗄나무를 엮어 임시 진영을 만들었는데 훗날 이곳을 관우래 혹은 관우탄이라 불렀습니다. 수경주 역주에 따르면 이 관우래는 남쪽으로 감령의 옛 보루와 마주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관우의 용맹이 얼마나 대단하게 평가받았는지를 생각해보면 감령의 이 대담한 행동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력만이 아니라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는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관우를 저지해낸 것입니다. 감령은 대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형남 3군이 이미 손권군의 수중에 있었고 관우 입장에서 무모한 도강은 자살에 가까운 선택이었음을 간파했습니다. 감령은 이를 고려해 과감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실질적으로 관우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권은 감령의 공로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는 감령을 서릉태수로 임명하고 양신과 하이 두 현을 통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상 이상의 의미를 담은 조치였습니다. 감령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오나라의 중추적 무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15년 오나라 군은 다시 한번 합비를 공격하는 대규모 작전에 나섰습니다. 손권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합비를 포위하려 했고 감령 역시 주요 장수로 참전하여 군세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전황은 기대와 달리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당시 합비 지역에는 역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점차 병에 쓰러지기 시작했고 결국 손권은 대규모 군세를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 전체가 철수하는 와중에도 소수의 정예 병력만이 손권을 따라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레 아래를 지키는 호사라 불리는 정예병 천여 명과 여몽, 장음, 능통, 감령 같은 오나라 최고의 장수들이었습니다. 손권과 이 소수의 정예병들은 소요진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군세는 줄어들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결연하게 진을 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위군 장수 장료가 이 광경을 멀리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장료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전광석화처럼 공격해왔습니다. 손권과 오나라 장수들은 순식간에 기습을 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감령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냉정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감령은 뒤편에서 활을 들고 적을 향해 정확히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사격은 치명적이었으며 적의 전열을 교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능통과 여몽, 장음 등은 전방에서 직접 적과 맞붙어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손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격하는 장료군을 막아섰습니다. 감령은 단순히 활을 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황을 지켜보며 즉시 군악대에게 고함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북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지 않는 것이냐. 감령은 전장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북과 피리로 군의 기세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전장은 이미 혼란스러웠지만 감령은 자신의 목소리로 병사들의 정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당시 감령의 모습은 한마디로 웅장하고 강인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기세로 전장을 장악했으며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군 전체의 중심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손권은 이러한 감령의 활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감령의 침착함과 결단력,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상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감령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입증하며 오나라 내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합비 공방전 이후 오나라 군의 사기는 크게 꺾여 있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도 합비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장료의 활약에 의해 치욕적인 후퇴를 겪은 것은 손권과 오군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감령은 다시 한번 오나라의 명예를 세우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유수구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감령은 고작 100명의 소수 병력만을 이끌고 야습을 감행했습니다. 병력의 규모로 보자면 감령이 맡은 병력은 전면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감령은 병력의 수가 아니라 기습의 대담성과 지휘의 정확성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감령은 철저히 기회를 엿보며 위군이 방심한 틈을 타 야습을 단행했습니다. 어둠과 혼란을 이용해 단숨에 적진을 헤집었으며 목표한 바를 이루고 무사히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야습은 단순한 소규모 전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패배로 침체되어 있던 오군의 사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으며 오나라가 여전히 싸울 힘이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손권은 감령의 이 전과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감령을 가리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맹덕에게는 장료가 있지만 나에게는 흥패가 있으니 좋게 서로 상대해 볼 만하다. 여기서 맹덕은 조조를 가리키며 흥패는 감령의 자를 부른 것입니다. 손권은 조조가 자랑하는 장료에 맞설 수 있는 존재로 감령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감령을 오나라 최고 무장의 반열에 올려놓는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장료는 합비 전투에서 조조군의 위엄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오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장료에 비견될 만한 무장이 바로 감령이라는 손권의 평가는 감령이 오나라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수구 전투는 단지 작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감령의 대담성과 뛰어난 지휘가 오나라의 자존심을 다시 세웠으며 오군의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계기로 감령은 오나라의 군사적 중추로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후 삼국시대 전역에 걸쳐 빛나게 되었습니다. 감령의 인물됨과 오나라 군 내부의 특수한 체제를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감령의 주방에서 일하던 어린이가 작은 허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처벌이 두려워 감령을 피해 여몽에게로 달아나 투항하였습니다. 여몽은 감령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령이 성급하고 거칠며 한번 분노하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즉시 그 어린이를 감령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보호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감령은 예물을 지참하여 여몽의 모친을 배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의를 갖추어 여몽의 모친과 함께 당에 올라 직접 인사를 드렸고 이 과정을 통해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여몽은 감령에게 어린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감령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은 여몽은 안심하고 어린이를 감령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령은 배로 돌아오자마자 그 어린이를 뽕나무에 묶어놓고 직접 활을 당겨 쏘아 죽였습니다. 그 누구에게 명령하거나 다른 일을 시키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마친 감령은 뱃사람들에게 배에 닷줄을 내리게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옷을 벗은 채 배 안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몽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북을 울려 병사들을 집결시키고 감령의 배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오나라의 두 장수가 병력을 이끌고 직접 충돌할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몽의 모친이 다시 나섰습니다. 주군께서 중대한 일을 맡긴 너희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주군의 신하를 죽인다면 비록 주군께서 힐문하지 않더라도 신하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어머니의 타이름을 들은 여몽은 효심이 깊었던 본성에 따라 곧 마음을 풀었습니다. 여몽은 곧바로 감령의 배로 찾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흥패, 우리 어머니께서 그대를 식사에 초대하셨소. 어서 올라오시오. 감령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여몽에게 사과했고 이후 여몽과 그의 모친과 함께 하루 종일 즐겁게 지내며 화해를 이뤄냈습니다. 이 일화는 겉으로 보면 두 장수 간의 오해와 화해를 다룬 훈훈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오나라 군 체제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위 병력이 상관을 피해 타 장수에게 도망치고 장수끼리 사사로운 감정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충돌할 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오나라가 엄격하게 중앙 집권화된 군 체계를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세력을 이끌고 손권 휘하에 집결한 일종의 연합군 형태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정사 삼국지 감령전에서도 감령은 사납고 살육을 좋아하였으나 호방하고 맑은 성정과 계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화에서도 감령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동시에 인간적 감정과 진심을 가질 줄 아는 복합적인 성격이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령은 수많은 전장에서 불굴의 용맹을 떨치며 오나라의 명장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꽃 같은 생애도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건강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감령은 215년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감령이 지휘하던 병력은 반장이 인계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반장전의 기록에 따르면 반장이 감령의 군대를 인수한 것은 관우 토벌 이후 대략 219년경이라 합니다. 이로 인해 두 사료 간에는 시기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감령이 215년에 사망했다면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그가 이끌던 군대가 주인 없이 방치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이는 기록의 오류이거나 혹은 중간에 다른 지휘관이 잠시 관할하다가 반장이 최종적으로 인계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감령이 215년 무렵 사망했다는 점은 비교적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감령이 죽었을 때 손권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손권에게 감령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에서 자신과 오나라를 구해낸 충신이자 무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감령은 척벽대전부터 유수구 전투에 이르기까지 오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장에서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습니다. 이러한 감령의 죽음은 손권에게 있어 단순한 장수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을 잃은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감령의 가계 역시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감계는 생전에 죄를 범하여 회계군으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망명 후에도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일찍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감령이 이룩한 명성과 공적은 찬란했으나 그의 가문은 그 영광을 오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감령은 죽은 뒤에도 오나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렬히 남았습니다. 그는 싸움을 즐기고 살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대범하고 호방한 기질을 지녔으며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줄 아는 진정한 무장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삼국시대 오나라가 겪었던 부침과 도전의 상징처럼 기억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강남 지방의 전설처럼 전해지게 됩니다.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감령은 거칠고 과격한 기질을 지닌 장수로 그려져 있지만 후대의 창작물, 특히 나간중의 삼국지 연의에서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삼국지연의 속 감령은 여전히 뛰어난 무장이지만 성격 면에서는 보다 온화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의에서 감령은 황조와의 싸움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칩니다. 소비의 도움 덕분에 변방으로 밀려나 손권에게 투항하게 된 과정은 정사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황조를 처리하는 장면은 차이를 보입니다. 황조가 정보에게 쫓겨 다급히 도망치던 중 감령은 미리 길목을 차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조는 감령을 보자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감령은 이를 냉정히 무시하고 그를 베어 죽입니다. 이는 자신이 이미 오나라의 신하가 되었으며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주군에게 충성을 다짐했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와 관련된 일화에서도 감령의 의리 있는 면모가 강조됩니다. 감령은 소비 덕분에 손권에게 투항할 수 있었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손권이 소비를 포박한 뒤 처형을 고려하자 감령은 단호히 청원하여 소비를 구명했습니다. 감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 덕분에 저는 목숨을 부지하고 투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소비가 풀려난 뒤 도망친다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감령의 진심 어린 요청에 손권은 결국 소비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감령이 단순히 무력만을 지닌 장수가 아니라 은혜를 깊이 새기고 보답하는 인물로서도 그려졌음을 보여줍니다. 척벽대전에서도 감령은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연의에서는 황계의 고육치계가 논의될 때 감령이 이 계획을 말리기 위해 주유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삼국지 기반 게임에서는 감령이 오나라 진영에 없으면 척벽대전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령의 존재가 그만큼 척벽대전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연의에서는 감령이 얼떨결에 황계와 함께 주유에게 매를 맞는 장면도 묘사됩니다. 그러나 감령은 이를 곧바로 이해하고 감택이 체중과 체화를 속이기 위해 벌이는 연기에 자연스럽게 동조합니다. 감택의 말에 맞추어 분노를 쏟아내는 연기를 함께 펼치며 위나라를 속이는 데 일조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감령을 매우 눈치 빠르고 융통성 있는 인물로 그려줍니다. 정사의 감령이 거칠고 직선적인 기질이 강했다면 연의 속 감령은 유들유들하고 상황 판단에 능하며 사람과 조직의 흐름을 읽는 데 능한 장수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감령은 손권 휘하에 들어간 이후 수많은 전공을 세우며 빠르게 오나라 내에서 입지를 굳혀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부신 활약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과거 황조 휘하에 있었을 때 죽였던 능조의 아들 능통과의 관계는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감령이 손권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점점 중용되자 능통은 마음속으로 불편함과 질투를 키워갔습니다. 감령이 세운 전공이 하나둘 들어갈수록 능통은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군을 격파하고 오군이 승리의 축하 연회를 열던 자리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회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능통은 갑자기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춤이 없으면 어찌 쓰겠는가. 그는 이 말을 하며 칼을 뽑아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능통은 사실상 감령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였고 감령 역시 물러서지 않고 칼을 뽑아들고 맞서며 둘은 서로 죽이려 들었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로 치달았습니다. 다행히도 영웅이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일부러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고 마침 소식을 들은 손권이 급히 달려와 두 사람을 제지함으로써 큰 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나라 내부의 미묘한 긴장과 감정의 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로 남게 됩니다.
이후 감령은 능통과의 차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100명의 기병만을 이끌고 조조군의 영체를 기습하는 과감한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 기습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고 감령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이 귀환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무용은 단순한 전투 능력을 넘어 철저한 기획과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감령의 활약에 자극을 받은 능통 역시 분발했습니다. 그는 이튿날 위나라의 악진과 싸우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능통은 조유가 쏜 화살에 맞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감령이 재빠르게 대응하여 악진을 활로 쏘아 낙마시켜 능통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감령은 이 사실을 알리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능통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손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능통에게 직접 말해주었습니다. 그대를 구해준 것은 내가 아니라 감령이다. 이 말을 들은 능통은 깊은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원한을 깨끗이 잊고 감령과 생사를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감령은 이후 이릉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는 이미 심한 노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색을 무릅쓰고 출전한 그는 사마가가 쏜 화살에 머리를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감령은 끝까지 전장을 벗어나려고 했었지만 결국 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감령이 죽은 후 그의 시신 주위에는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모여들어 슬피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신성하게 여겨 그 지방에서는 감령을 수호신처럼 모시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는 감령의 심부름꾼으로 간주되었으며 사람들은 안전한 항해와 평안을 기원하며 까마귀에게 제물을 바치는 풍습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감령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죽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감령은 삼국지 속에서 맹렬한 무용과 호쾌한 성격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입니다. 특히 해적과도 같은 사치스럽고 거친 이미지는 감령을 마치 젊고 패기 넘치는 건달 청년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나이를 따져보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젊은 청년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감령은 익주파군 출신으로 젊은 시절 관직에 천거되어 촉군승에 임명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관직을 버리고 본군으로 돌아와 수적 생활을 시작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는 무려 20년 동안 해적 두목 노릇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감령은 유표에게 투항한 194년 시점에 이미 40대 중후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할 점은 20년이라는 기록이 반드시 정확한 연수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료에서는 종종 긴 시간을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5년 안팎 정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주 이른 나이, 즉 10대 초반부터 군에서 천거되어 관리 생활을 시작했다고 가정한다면 감령이 약간 더 젊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삼국시대에는 공손찬, 장료, 만총, 장기 같은 인물들이 어린 시절부터 관직에 올랐던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감령이 천거된 관직은 단순한 하급 관리가 아니라 군승이라는 지방 군사행정에 관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직책을 어릴 때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그만큼 감령이 이미 상당한 연령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더구나 삼국지지패의 해설에 따르면 감령의 수적 생활은 단순히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 아니라 유장에게 반기를 들고 실패한 이후 시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따른다면 감령의 수적 생활 기간은 20년이 아니라 대략 10년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이 죽고 유장이 집권한 것이 194년 무렵이므로 194년부터 유표에게 투항한 200년 전후까지 약 6년에서 7년 정도 수적 생활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손권 휘하에서 손교와 충돌했던 일화를 고려하면 감령은 분명 손교보다 한 세대 위 손교의 아버지 뻘에 해당하는 연령대였을 것입니다. 이 역시 그가 단순히 패기 넘치는 청년이 아니라 이미 연륜이 쌓인 중장년층의 무장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감령의 후손 기록을 살펴봐도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진 시기에 형주목과 진남대장군을 지낸 감탁은 감령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탁과 친하게 지낸 주기와 고영이 주방과 고홍의 손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령은 고홍이나 주방보다 한 세대 윗사람으로 봐야 자연스럽습니다. 고홍이 168년에 태어난 인물임을 고려할 때 감령은 대략 150년대 후반에서 160년대 초반 출생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창작물에서는 감령을 젊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원숙한 장년 무장의 이미지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령의 사망 시기에 대해서도 기록마다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222년 이릉대전에서 감령이 전사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건강실록에 따르면 감령은 215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반장전에서는 감령의 병력을 관우 토벌 이후, 즉 219년 이후에 임계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감령이 215년에 죽었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건강실록은 다른 부분에서도 오류가 발견된 바 있기 때문에
감령의 사망 시점을 219년 전으로 보는 것이 보다 신뢰할 만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감령은 생전 수많은 전공을 세운 오나라의 명장이었지만 인간관계 면에서는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오나라 군의 장수였던 능통과는 뿌리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능통의 아버지인 능조를 감령이 살해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는 껄끄럽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감령과 능통이 처음에는 서로 창칼을 겨루는 갈등 관계로 등장하다가 긴 세월에 걸친 경쟁과 협력을 거쳐 결국 화해하여 깊은 신뢰를 나누게 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정사에서는 둘이 끝내 완전히 화해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서로 노골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서로를 피하며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권은 능통에게 감령과의 과거를 잊고 잘 지낼 것을 직접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손권 역시 둘을 가까이 두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계했습니다. 따라서 감령과 능통의 주둔지를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두 사람이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손권이 두 사람 모두를 아끼는 한편 인간의 감정적 약점까지도 면밀히 고려했던 세심한 통치자였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감령과 손교의 관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손교는 술에 취해 발작적으로 감령과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큰 충돌로 이어질 뻔했지만 손권이 직접 편지를 보내 두 사람을 화해시키면서 사태를 무마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감령은 본인도 거칠고 욱하는 성격을 지녔지만 주군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충실히 따르려 했던 충성심 깊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령의 고향은 익주 지역인 파군이었으며 오늘날로 치면 중경 부근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경 만주구에는 그의 이름을 딴 감령진이 남아있어 후대에 이르기까지 감령의 위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역사회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었음을 방증합니다. 감령의 후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동진 시대의 감탁이 있습니다. 감탁은 안남 장군과 양주자사를 지낸 인물로 감령의 증손자에 해당합니다. 감탁은 동진 말기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으며 그의 생애 또한 후대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기록으로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국보 제사 11호 용두사지 철당간에 감령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명문에서는 감령의 비단 밧줄보다도 튼튼하다는 식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감령이 생전에 비단으로 돛을 만들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유명세가 당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널리 알려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감령은 단순한 무장에 그치지 않고 생전의 전공과 강렬한 인상, 그리고 후대까지 전해진 명성으로 삼국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 걸쳐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감령은 생전 오나라를 위해 수많은 전공을 세우며 이름을 떨쳤지만 그의 명성은 사후에도 계속해서 빛났습니다. 오나라에서는 그를 소위 무해 유예령 현왕으로 추가로 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예로운 장수로서의 추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특별한 존칭이었습니다. 속자치 통감 129건에 따르면 감령은 오나라 대제 시기에 절충 장군으로 임명되었고 일찍이 서름태수로 부임했던 인연으로 해당 지역에서 제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나라가 강남 일대를 평정한 뒤에는 감령에게 강회의 신사의 봉작을 추가로 하사하여 포국공에 봉하는 영예를 부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선화연간에 이르러 그는 왕으로 진작되어 소위 무해 유예령 현왕이라는 존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서는 감령이 단순히 군공으로만 기억된 것이 아니라 민심 속에서 깊이 뿌리내렸던 영웅적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감령은 관우처럼 후대에 신격화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송나라 때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당시 바람이 없어 좋은 선이 출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사람들이 감령에게 제사를 지내자 곧바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감령은 오왕신으로 봉작되어 지역 신앙의 중심 인물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됩니다. 청나라 때에는 포송령의 요제지에도 감령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감령은 오왕신으로 그려지며 여전히 까마귀와 관련된 신비로운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령은 관우처럼 전국 구급 신격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령은 주로 특정 지역에서만 널리 숭배되는 지방 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공식 신앙으로 승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감령에 대한 신앙은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갔습니다. 감령을 모신 사당인 감령묘에는 오왕묘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으며 이 현판은 명문 문인이었던 소동파가 직접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후대 문인들 사이에서도 감령의 존재가 여전히 존경받았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또한 감령과 까마귀를 연결짓는 전설도 이어졌습니다. 연희에서는 그의 죽음 이후 수백 마리 까마귀가 그의 시신을 덮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로 인해 감령은 까마귀를 다스리는 신적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까마귀로 변하여 사람을 돕거나 까마귀 부하들이 고기를 낚아채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감령은 사람들의 중매를 서주거나 바다에서 풍랑을 잠재우는 신으로도 믿어졌습니다.
감령은 죽은 뒤에도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남아 후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숭배되었습니다. 이렇듯 감령은 단순히 한 시대의 무장이 아니라 민간 신앙과 문학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전설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